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치의 물꼬를 트게 될지 아니면 특검 전국으로 직진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특히 관심인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이슈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정작 민주당은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에 굳이 함께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면서 일찌감치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벌써부터 내일 영수회담이 각자 할 말만 하는 회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은 내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지 않느냐며 이번 기회에 직접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겁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적 지금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야당과 공감대를 이룬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논의의 테이블을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가 함께 수습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합의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을 함께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이슈를 꺼내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요구를 들어는 보겠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이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관철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규모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위해선 정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를 더 올리자는 주장이라며 즉석에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신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 주장에 맞서 서민으로 한정해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영수회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 영수회담인 만큼 굉장히 관심이 큰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내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차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 만에 성사됐는데 정해진 의제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할 얘기만 각자 하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1대1 독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 회담 결과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양측이 제안할 이 핵심 내용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대통령실이 이 민주당의 제안들을 받아들일까요?
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최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정기조 전환을 끌어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대통령실을 취재해봤더니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대통령실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고물가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최상병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상호균형 장치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점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하고 오겠다는 거죠. 할 얘기는 다 하겠다. 그런데 반면에 대통령실도 이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할까요? 네, 대통령실의 요청, 의대 증원 문제와 물가 관리를 비롯한 서민 경제에 대한 협력이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 민주당도 부정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증원하고 서민 경제 살려야 한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실이 해법을 내놔야 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없는 자리에서 논의한다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냐는 겁니다.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굳이 무리해서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서민 경제 부분도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게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상충되고요. 자주 만나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냥 사진만 찍는 회담은 안 된다며 일단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무리해서 대통령실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결국 그렇다면 큰 성과 없이 영수회담이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건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결국 만난다는 거는 양측이 모두 얻을 수 있는 이득 같은 게 있다고 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하루 앞둔 오늘도 양측 모두 회담에서 깜짝 놀랄 합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입장을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고 회담 실무에 관여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국면 전환 용인이 큰 기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얻는 게 없는 건 아니죠. 영수회담 자체로 윤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해서 야당과 소통에 나선다는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대표는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 체급이 더 커진 위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이 없을 경우 양측의 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대표는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는 부정적 시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얻는 게 클지, 잃을 게 클지, 내일 있을 의제 없는 영수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를 대정부 투쟁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의장에 더해서 국회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까지 맡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장악력을 높이려는 명분 쌓기용 군부를 피우는 모습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면 전환용으로만 여야 영수회담을 만났다 이렇게 아마 여론의 질타가 크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국회 주도권을 쥐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부담 없이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된 박찬대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실 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전반기 때 전례가 있듯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정말 과연 이 사람들한테 한 석이라도 주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박찬대 의원 측도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양보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도 예고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내일 첫 영수회담에도 또다시 거부권 정국이 돼 대치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사령탑 경선을 앞두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대항마로 꼽혔던 김도읍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로선 이철규 의원의 이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지만 당 일각에선 총선 참패 이후에 다시 친윤계에 힘이 실리는 데 대한 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선에 성공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 의원 만찬에서 출마 요구가 나왔고 김 의원도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지만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김 의원 측은 친윤, 비윤의 갈등 한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유력한 대항마가 사라지면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뒤 친윤 핵심 인사가 지도부 전면에 나서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을 했던 이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선 후퇴하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친윤 의원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건 당과 대통령실 모두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이 세운 이 특검 일정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윗선으로 분류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시 당사자가 이 전 장관인 만큼 빨리 소환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 입법을 공언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소환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시원 비서관님이랑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록해서 지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맞나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수사를 남겨놓게 됩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오히려 지시 당사자를 먼저 불러 조사하라는 입장입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장관 지시로 일한 건데 지시한 장관을 불러다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출근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특검 일정에 개의치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 배경과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권 추천인지에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야당 의견과 무관하게 지명됐다며 최상병 사건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학생 인권 조례가 서울에서 폐지됐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학교 인권법을 만들어서 이 조례 폐지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연좌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으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서 정치적 의도로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갈라치게 하고 또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또 얻고. 조 대표는 교사와 학생 인권을 포괄한 학교인권법 제정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학생인권 법안 발의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남인순, 김영호 의원 등이 연이어 조희연 교육감을 찾아 지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SNS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인권 역사의 후퇴라며 시교육청과 힘을 합쳐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의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 제2요구권 행사와 함께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사인권하고 학생인권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다.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2인 삼각 경기 같은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교육 문제를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재판 중이라고 못하면 창당을 안 했어야 했다며 학생인권 문제와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열왕예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레임덕,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여권에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없다고요. 그런데 유 기자, 이 레임덕이라는 거는 보통 임기 말에 이 대통령이 힘이 빠졌을 때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여당의 무기력한 모습이 이번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는 건데요. 서울 동대문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 오늘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레임덕 정당으로 추락시킬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모처럼 열리는 영수회담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철저히 배제된다면 국민의힘 레임덕은 불보듯 뻔하다고 날을 세운 건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요, 여당이 영수회담 의제들에 강력한 입장을 내면 대통령실도 그걸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데 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니 오히려 여당이 배제된 모양새다,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 당대표가 뽑히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여당이 패싱된다라는 느낌, 또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선출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그때부터 또 여와 야가 같이 대화의 시간들을 넓혀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 선출을 맡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총선 참패 후 3주가 다 돼가는데도 중진 의원들 중에 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인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감도 보이지 않다 보니 존재감도 없는 당이 된 건 아닐까요? 여당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에 선을 긋는다는 겁니까? 네, 바로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는요,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죠. 그러자 홍 시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 시장님께서 이전에 태권도 협회장도 맡으신 것으로 아는데 축구협회장도 맡아서 개혁을 해달라고요. 실제로 홍 시장은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시절에 대한태권도 협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홍 시장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홍 시장은요, 대한태권도협회장 자리는 중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협회 요청으로 맡았던 것이지 축구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거죠. 다소 엉뚱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요, 홍 시장이 최근 한국 축구에 대해서 연일 입장을 밝혀서일 겁니다. 홍 시장은 어제도 40년 만에 본선 탈락한 대참사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뭉개고 자리 지키기만 골몰할 거냐며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땡처리, 이 국회에서 무슨 땡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네, 바로 법안들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은 데다 총선 이후다 보니 여야가 밀린 법안들을 부담 없이 대거 통과시켜서 실적을 올리는 이른바 땡처리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요, 총 2만 5천여 건인데 처리된 건 9,4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처리율로만 따지면 36.6%인데요. 최악의 식물국회다 이렇게 불렸던 지난 20대 국회 처리율이 36.9%였으니까 이때와 별로 달라질 건 없는 거죠. 계류 중인 법안만 16,000여 건인데 남은 기간 통과가 안 되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통상 임기 만료 직전 국회에서는 이런 풍경이 연출됩니다. 개의하겠습니다.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했다가는 큰 파급을 줄 수 있다, 우려를 표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아무리 땡처리로 막판 처리 실적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죠. 벼락치기 하더라도 졸속으로 하지 말고 마지막 임기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책임 중요하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붕괴 사고를 냈던 GS건설이 이번엔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에 가짜 KS 마크를 부착한 중국산 짝퉁 유리를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GS건설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유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GS건설이 2021년 준공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20평대 한 채가 20억 원을 훌쩍 넘는 이 단지에 설치된 일부 유리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대 난간과 옥상, 연회장 등의 유리를 살펴봤더니 품질을 보증하는 한국 표준 KS 마크 일부 모양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아파트 공사 시방서에는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일부 중국산 유리에 위조한 KS 마크를 부착한 겁니다. 입주자들은 이 유리가 이곳 연회장부터 각 세대 베란다 난간까지 2,500여 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2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GS건설에 10여 차례 넘게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과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거를 교체를 해달라 그러면은 답변이 없습니다. 당시 GS건설은 감리단의 승인을 받았다며 재시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유리를 수입한 업체가 짜고 KS 마크를 도용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을 입주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과거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업체를 추적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KS 마크 위조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GS건설은 24일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 날 입주민들에게 유리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고 26일에는 일부 유리가 KS가 도용된 중국산임을 확인해줬습니다. GS건설은 시공 전 접합 유리의 시험 성적서 등 품질 관리 절차를 준수해 확인했으나 KS 마크가 위조된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과 감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남자아이가 택배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닥에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2살 남자아이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쪽에 이제 애가 넘어져 있었고 119 대원들이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택배 차량 운전자는 차 앞에 서 있던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일반 차량의 지상 진입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택배 차량은 허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입니다. 이 차단부만 들면 언제든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통제하면요, 택배 기사들이 운행 안 해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좀 크기 때문에. 지상으로 단지를 오가는 택배 차량에 주민들은 사고가 날까 평소에도 우려했습니다. 이게 편리하니까 일로 오는 거겠다면 항상 이제 염려스럽죠. 얘네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배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난폭 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무려 90km를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험한 추격전은 차량에 실탄을 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니 경찰을 보고 잠시 멈춰섭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차량은 보란듯이 방향을 틀어 속도를 내며 도주합니다. 오늘 오전 9시 18분쯤 광주시 북구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추격하며 정차 명령을 했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광주에서 전북 김제까지 50여 분 동안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차량 바퀴를 향해 공포탄 한 발과 실탄 2발을 쏘았고 이 중 한 발이 적중하고 나서야 도주극은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창문을 통해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벽과 천장을 까맣게 그을렸고 주방용품과 가구 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타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성북구 장이동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은 대피했고 윗집 남성 1명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60대 남성은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관돼 있던 파티용품들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남 함양군에서는 1톤짜리 트럭 한 대가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전국 의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의사협회 대의원 총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임 차기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전국 의사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2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강경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가 화산의 용암처럼 치밀어 올라 폭발하기 일보 직전. 의협 대의원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행정명령 철회 등을 결의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 개혁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수용하라.
대의원들은 다음 달 임기가 시작되는 이면택 차기 회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대 정원이라는 이 정책적인 문제를 정부에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할 것입니다. 의협 내에서 임당선인과 의견 마찰을 빚었던 김태구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해산을 찬성하며 단일 대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아마 지속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저희 대의원들, 회원들, 정의협의 교수협의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게 강경파인 임당선인이 의협을 단일 체제로 본격 이끌게 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휴진, 사직 등과 겹쳐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한약 처방을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권경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의사가 여러 약재를 섞어 만든 한방철약, 치료용 탕약을 말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한해 한방철약 처방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 한약에 대해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범 사업 확대되면서 대상 질환과 기관, 의료기관이 늘어납니다. 기존 3개 질환에 첩약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 간판 탈출증 등 3개 질환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기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다릅니다. 내일부터 한의원에서 6개 질환에 대해 만원 첩약을 처방받는다면 한의원에서는 3,000원, 한방병원과 병원의 경우 4,000원, 종합병원은 5,0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들에 이어서 국내 OTT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요금제로 고객을 끌어모으더니 서비스가 궤도에 오르자 독점적 지배력을 앞세워서 가격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CJ ENM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인 티빙이 다음 달부터 연간 이용권 가격을 약 20% 올립니다. 광고를 봐야 하는 월 5,500원짜리 요금제를 빼고 나머지 이용권의 가격을 최대 23.8% 인상합니다. 해외 OTT 요금 인상이 국내 OTT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쿠팡이 멤버십 요금을 58% 올렸고 이에 앞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료를 각각 43%, 40%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를 제한해 추가 인원당 5,000원을 더 받습니다. OTT 구독료가 연달아 오르면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한 번에 큰 폭으로 뛰는 OTT 구독료가 소비자들은 부담스럽습니다. 라면 같은 것도 오르는 거 보면은 몇백 원 단위로 오르는데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려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20%면 좀 부담이 된다. 이용을 쭉 하다가 그 요금이 인상돼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계속 생각나서 구독을 다시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계속 오르면 학생이기도 한데 좀 부담이 돼가지고. 티빙은 이달까지 무료인 KBO 프로야구 생중계도 다음 달부터 유료로 전환합니다. 일단 무료 서비스에 빠지게 한 뒤 돈을 받는 게 OTT의 전략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속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OTT 업체들은 치솟는 콘텐츠 투자비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TT의 요금 인상에 문제는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최근 물난리를 겪은 중국 남부 광저우시에 이번엔 강력한 토네이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주민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먹구름 낀 잿빛 도시를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엄청난 위력에 건물 파편은 사방으로 날아가고 도로 전선도 끊기면서 곳곳에서 섬광과 함께 불꽃이 튀는 등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비현실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주민들도 무서움에 비명을 지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중국 남부 광저우시 바위윙구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길이 1.7km, 폭 280m로 전체 5등급 중 3등급 수준의 토네이도가 동네를 휩쓸며 1km 정도 이동했는데 지나간 자리는 잔해들이 뒤섞이며 쑥대밭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공장 140여 곳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광저우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우박이 강하게 떨어져 야외 탁자를 산산조각 내는 장면도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앞서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 등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주까지 폭우가 쏟아져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대기 불안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6살 아이에 비유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인데 자신의 최대 약점인 나이도 농담 소재로 삼았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Please, not so loud. Donald was listening. 백악관 기자단 14만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자금난과 이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자 성경책까지 판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Trump's so desperate he started reading those Bibles he's selling. Then he got to the first commandment.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That's when he put it down and said, this book's not for me. 트럼프 측이 공격하는 고령 논란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이 없는 아이라며 맞받았습니다. Age is an issue. I'm a grown man running against a 6-year-old. 1921년 시작된 이 행사는 언론인부터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대부분의 시간을 트럼프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밖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학살을 서슴지 않는다며 항의를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만찬 행사는 완전 최악이었고 정신 나간 바이든은 재앙 그 자체라며 맹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SNS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증샷은 필수가 됐습니다. 관광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생 사진을 건지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한 화산. 추락해 숨진 여성을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Orang bahwa ada warga Cina yang lagi menaiki gunung Ijen dan diduga mengalami kecelakaan. 해당 여성은 푸른 화염을 내뿜는 현상, 이른바 블루파이어 화산으로 유명한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다며 촬영하는 이른바 인증샷을 남기겠다며 분화구 쪽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겁니다. 목숨을 건 인증샷 남기기는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인도 뭄바이 서부 해안가에선
30대 여성이 남편과 거센 파도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다가 파도에 휩쓸려 20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인증사진을 찍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4년간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는 인도와 미국이 꼽혔고 사망자 평균 나이는 23.5세였습니다. 이들은 추락사로 가장 많이 숨졌고 교통사고와 익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충남 보령 해저터널 내부가 인증샷 성지가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각국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일부 위험한 장소를 인증샷 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사진 촬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After that incident, we have decided to conduct survey of such places where such type of dangerous places are there in the Mumbai. 후지산 촬영 명소로 유명한 일본 야마나시현의 한 마을은 관광객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사진을 촬영하자 후지산이 안 보이도록 해당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국의 계단으로 불리는 하와이의 하이쿠 계단은 출입을 통제해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아예 철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It's quite illegal actually to go there, so we hope that we're not going to get caught by the police. 중국 허난성의 한 절벽 바위도 같은 이유로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출입 통제나 폐쇄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속도로 본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런 위험한 사진들을 SNS에 올려서 과시하고 인정하는 이런 문화들은 증가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사고 빈번 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경고 메시지 발신 등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경고합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길을 잃은 90대 치매 어르신의 집을 찾아준 경찰관들이 화제입니다. 이 어르신이 도움을 거부하면서 택시를 타겠다고 하니까 순찰차가 택시라면서 이 차에 태워 집을 찾아준 겁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가는 한 노인. 그 뒤를 한 순경이 발을 맞춰 따라갑니다. 결국 노인은 순경의 부축을 받으며 순찰차에 탑승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4시쯤 한 시민이 치매에 걸린 노인이 길을 잃은 것 같다며 지구대로 신고했습니다. 지구대로 온 노인은 이름도 집도 답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노인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지문을 조회했지만 지문이 닳아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순찰차가 아닌 택시라고 설명해가며 15분에 걸쳐 설득한 끝에 겨우 차량에 탑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틈틈이 저 앞에 택시 있으니까 택시 타자고 하니까 결국은 할머니도 택시라고 생각하시고 타시더라고요. 치매 환자 실종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의 소지품에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봄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위는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로 꺾이는데요. 늦은 밤에 제주로 시작해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에, 오후에는 중부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비 남부에 특히 집중되는데요.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이번 강수량 보시면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부 내륙에 최대 40mm로 우산은 필수입니다. 중부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고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7도, 광주 16도로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남부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그친 뒤 전국이 맑고 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는 현재 16,000건에 달하는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 폐기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부실 심사 꼬리표가 붙은 채 막판 땡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4년 내내 싸우다가 민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 피할 수 없습니다. 내일 영수회담이 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협치.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